예, 안녕하세요. 김호관입니다. 자, 제가 한 달 조금 넘은 것 같은데요. 7월 말까지 배워서 산다 제가 진행했었고, 지금 이제 9월이지 않습니까? 이제 9월 중순 접어들고, 아울러서 이제 이번 분기가 이제 3분기 이제 말이죠. 이번 달 지나면. 그래서 항상 그 분기 말 되게 되면 뭐 3월 달, 그 다음에 6월 달, 6월 달도 시장이 크게 막 밀렸었죠. 지금 9월 3분기 말인데 좀 변동성이 뭐 다음 주 FOMC 회의까지는 어차피 이제 이벤트가 있는 가운데서 또 3분기 말이기 때문에 좀 더 이제 변동성이 지금 확대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배워서 산다 7월 말까지 진행하고 나서 그 2달 사이에 뭐 시장이 또 상당히 이제 8월 중순까지 오르고 다시 한번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데, 근데 우리가 이제 가만히 지금 보게 되면 뭐 새로운 그 악재 나온 것은 없습니다. 예, 소위 얘기하면 그동안 이제 2달 동안 환율이 좀 많이 급등이 나왔고 하늘 높은지 모르고 지금 막 솟아오르고 있죠. 그리고 뭐 인플레이션 얘기는 계속 나오고 지난주 이번 주 발표했던 미국의 이제 소비자 물가지수가 예상치보다 오차 범위가 이제 이따 뭐 체크해드리겠습니다만 한 0.2% 차이로 나스닥이 지금까지만 7% 가까이 민다는 것은 조금 좀 가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뭐 그것도 이제 뭐 기존에 있던 그런 악재였었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뭐 금리 인상폭. 그러니까 악재가 계속 돌면서 다시 한번 또 시장을 되밀리게 하는, 그겁니다. 그래서 그 환율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체크해드리고, 연말까지 연준이 금리 인상을 과연 4% 넘게 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좀 예상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오늘 보니까는 이런 기사가 많이 나와요. 그 일론 머스크도 뭐 어제 이제 그런 얘기 했고, 그다음에 돈나무 언니라고 그러는 캐시우드 같은 경우도 만약에 뭐 연준에서 금리를 인상을 계속 지속적으로 이런 식으로 한다 그러면은 지금 뭐 머스크 같은 경우는 우리는 지금 인플레이션 때문에 지금 걱정하고 있는데 디플레이션 어제 얘기를 하죠. 디플레이션. 그래서 금리를 오히려 0.25%포인트 내려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억만장자인 그 스타우드 캐피탈 그 최고 경영자도 하반기까지 연준이 만약에 하반기가 아니라 내년까지 금리를 뭐 4.25에서 지금 예상은 뭐 4.5 정도까지도 예상하는데 4.5%까지 인상하게 되면 엄청난 또 경기 그 침체를 맛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또 경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주요 대표 CEO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금리 인하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도 우리가 좀 참고를 하면서 현재 시장을 좀 대응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자, 먼저 첫 번째, 자, 그림 보시죠. 제가 지난 그 7월 초 이제 급락 나올 때 배워산다 진행하면서 이 시간에 이 자리에서 그 8월 만기 전후까지는 코스피 지수가 그 2,500에서 2,600, 예, 그 사이까지 무조건 반등이 나올 것이라 제가 그랬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그 당시에 막 급락 나올 때 제가 시청자님들께 손절하지 마시고 그 반등을 이용해 가지고, 예, 반등 나왔을 때 한 30-40% 정도 일단 현금화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시장의 추이를 좀 지켜보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제가 8월 초까지 배워서 한다를 진행했었는데요. 그때 이제 외인들의 이제 그 포지션이 이제 그 정도 구간이었죠. 2,600. 기술적으로 이제 갭을 메꾸려고 했던 그런 위치였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간에 지금 이제 그 당시에 제가 설명드렸습니다만 지금 긴축을 강화하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이동평균선으로 굳이 우리가 본다라면 다음 시간에는 제가 이제 그 기술적 분석을 많이 해드릴 텐데요. 121선을 한 번에 뛰어넘기는 힘들다는 얘기예요. 물론 이제 뭐 미국의 다우지수 같은 경우는 121선을 지난 반등 시에 완벽하게 장악을 했었습니다만은 우리 시장은 또 이제 미국보다 약하니까 미국 눈치를 보니까 121선을 돌파를 못하죠. 예. 그래서 예상대로 그냥 그 라인까지 반등이 나오고 지금까지 한 달 동안 좀 되밀리고 있고, 코스닥 같은 경우도 제가 이제 그 정도 수치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그러니까 어차피 이제 중기 좀 라운드형 쌍바닥 정도는 우리가 예상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왜 그러냐면 그 당시 그때도 제가 이제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만은 2020년도 3월 달 코로나 팬데믹 터졌을 때는 그때는 V자로 치고 올라섰지 않습니까? 그때는 이제 전 세계적으로 뭐 미국을 비롯해 가지고 예, 어마무시하게 뭐 유동성을 공급을 많이 했으니까 소위 돈을 달러를 살포로 해버린 거죠. 그죠? 예.
그때는 이제 V자로 올라와 버린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제 긴축을 강화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외바닥으로 한 번에 들어 올리기는 한계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예. 그러면 지금 우선은 일단 제가 예상했던 그런 패턴이 나왔습니다. 지금 또 다시 또 되밀리고 있고, 현재 보니까 지금 미국 시장이 또 밀리고 있고, 유럽 같은 경우도 한 2% 가까이, 독일의 닥스지수 같은 경우도 좀 되밀리고 있는데, 오늘이 이제 그 미국과 유럽, 중국이 선물 옵션 만기입니다. 특히 이제 다음 주 FOMC 회의라는 빅 이벤트를 앞두고 오늘 금요일이 미국, 유럽, 중국은 선물 만기이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옵션 만기, 오늘 뭐 거래 대금이 한 3조 2천억 달러 정도 된다고 합니다. 약간 좀 변동성이 좀 있을 거란 얘기죠. 더군다나 오늘 우리 시장도 좀 밀렸던 이유는 오전에 그 전 세계 운송 1위 기업이죠. 페덱스가 이제 하반기 전망치에 대해서 이제 뭐 보고서가 나왔는데, 약간 경기 침체 우려 때문에 운송 물류가 좀 많이 감소할 것이다. 그런 우려감 때문에 어제는 이제 막 강보합선에 마감했습니다만은 시간에서 한 16% 개파락 나왔었지 않습니까? 예. 그 영향을 좀 받은 게 아닌가 싶고요. 결론적으로 제가 이제 말씀드리면 다음 주가 이제 FOMC 회의가 있는데 21일 날 FOMC 회의 이후에는 아마도 이제 시장이 좀 많이 안정화되지 않겠나. 그렇게 이제 판단이 됩니다. 오늘 또 미국 시장이 뭐 장중에 흔들렸다가 또 이제 장 후반에는 조금 반등이 나올 수도 있는 뭐 풋옵션, 콜옵션 상대비율 차트 봤을 때는 아마 뭐 그렇게 뭐 예상이 좀 됩니다만은 일단 뭐 뚜껑 열어봐야 되고 이미 이제 우리 시장은 이제 그 오늘 좀 반영이 되지 않았냐 이렇게 지금 판단해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그림 보시면요. 자, 이제 그 소비자 물가지수 문제 여러분들 막 다 알죠, 우리가. 그죠? 예.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앞서도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2달 동안 시장에 어떤 새로운 악재 나온 게 없어요. 새로운 악재 나온 게 없습니다. 예. 그 헤드라인 소비자 물가지수는 2분기 연속 감소됐고, 요게 문제죠. 이제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가 0.2%포인트 올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지금 시장 전망 컨센서스는 8.1이었어요. 8.1. 예, 그러니까 지난달 대비해서는 뚜껑 열어보니까 0.2%포인트 감소했고, 그 다음에 시장의 전망치 대비해서는 0.2%포인트 증가를 했죠. 헤드라인 소비자 물가지수가. 근데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도 어제 원래 그 시장의 전망치를 한 6.1 정도 예상했는데 6.3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0.2%포인트 차이로 지금 시장이 되밀리고 있는데, 근데 0.2%포인트 차이인데 그 대가치고는 너무나 지금 가혹하다는 얘기예요. 최근에 주가 하락이. 특히 이제 나스닥 같은 경우는 그날 당일날 하루에 5%가 급락이 나와버렸습니다. 예.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그날 우리가 모르는 어떤 새로운 악재가 있었던 게 왜 그러냐면, 이제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는 올랐습니다만은 헤드라인 소비자 물가지수는 어찌됐든 간에 2달 연속 둔화가 됐지 않습니까? 그럼 0.2%포인트다 그러면, 예, 그날 당일날 뭐 유럽 같은 경우는 한 1% 안팎 밀었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5% 나스닥이 급락이 나왔단 말이죠. 그럼 너무나도 지금 그 대가치고는 좀 가하다는 얘기예요. 근데 다른 뭐 악재가 또 없습니다. 근데 시장에서 어떻게 이제 해석을 했냐면은, 연준의 신뢰성이 지금 땅에 떨어진 거죠. 예, 앞서 제가 뭐 일론 머스크라든지, 돈나무 언니, 뭐 캐시우드, 뭐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지금 미국 내에서 뭐 주요 뭐 기업 CEO들 같은 경우도 상당히 지금 연준을 지금 신뢰를 못 합니다. 작년까지 뭐 소비자 물가지수, 뭐 인플레이션이 뭐 일시적이다 막 그러면서 계속 얘기했었었고, 이번에도 이제 뭐 지난달에 이제 소비자 물가지수 피크아웃 뭐 얘기하다가 다시 또 좀 증가하니까, 연준을 지금 그 신뢰를 못해서 그 실망 매물이 나온 게 아닌가. 안 그래도 이제 기술적으로 미국도 V자로 올라갈 수는 없죠. 어찌됐든 간에 지금 뭐 금리를 지금, 그죠? 뭐 빅스텝으로 지금 계속 3개월 연속 인상하니까 쌍바닥은 예상하는데 단기 지금 낙폭치고는 좀 가하다. 그 대가치고는. 그러니까 0.2%포인트 오차의 대가치고는 이번 주에 미국 시장의 하락은 상당히 좀 혹독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오늘 옵션 만기일이고 다음 주에 뭐 FOMC 이벤트도 있는 것도 있습니다만은, 예. 자, 그러면 그런 소비자 물가지수가 왜 그러니까 먼저 이걸 보죠. 제가 이거 여름에도 체크해 드렸습니다만 일단 미국 그 헤드라인, 소비자 물가지수 예상 경기 거기 딱 고점 찍고 지금 밀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반기에는 계속 안정화될 겁니다. 이미 이제 피크 아웃은 나왔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번에 좀 문제가 됐던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 소위 얘기하면
에너지와 식품 가격을 제한, 예? 예. 그런 소비자 물가지수도 이미 얘도, 예, 언제였습니까? 3월 달에 6.5%였는데, 그때 고점이 나왔어요. 그때 고점이. 예. 그러니까 이번에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가 좀 반등이 나왔던 그런 또 원인이 또 한 가지 중에 또 뭐가 있냐면, 원래 8월 달까지 미국의 전 대학생들 그 학자금 대출이 만기가 끝나는 건데, 그걸 연장을 했어요. 12월까지. 거기다가 또 바이든 행정부에서 예, $10,000에서 $20,000까지 예, 저소득층 같은 경우는 탕감을 해줘 버렸습니다. 그러한 부분도 아마 영향을 미쳤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번에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여러분 장기적으로 지금 이미 3월 달에 고점이 나온 거예요. 그 중간에 좀 반등이 나온 겁니다. 다음 보시면 예,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의 이번에 주범이 뭐였냐? 범인이 예? 바로 요놈입니다. 임대료. 예, 임대료가 지금 2달 동안 계속 행보하다가 8월 달에 급등이 나와버렸어요. 예? 작년 대비해서 한 6% 넘게 급등이 나왔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우측 그림 보시면 서비스업. 미국 같은 경우 여러분들 작년에 바이든 행정부에서 1조 9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 따지면 지금 현재 한유 시세 따지면요, 한 2,500조 이상 될 겁니다. 그죠? 우리나라 1년 예산 600조인데, 그죠? 거의 한 4배 이상이 되는 그런 금액을, 예? 경기부양 대책으로 일단 법 통과하고 나서,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일자리가 엄청 많이 생기면서, 일자리 생기니까 당연히, 인건비도 많이 올라가겠죠. 예? 소비도 늘어날 것이고. 그죠? 그래서 어제 미국의 그 비영리 민간 경제단체 그 논문 보고서가 나왔는데, 예, 지금 인플레이션의 주범이 바로 그거였다는 얘기예요. 작년에 1조 9천억 달러 바이든 행정부가 경기부양 대책 나오고 나서 그것 때문에 인건비가 지금 미국 같은 경우 엄청 올랐거든요. 예, 그런 부분이 영향을 미쳤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작년에 경기부양 대책 1조 9천억 달러를 시행 안 했으면 현재 이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가 그 연구 보고서 논문상으로는 6.3%가 아니고 3.5%밖에 안 올랐을 것이다. 예, 그러면서 앞으로 소비자 물가지수가 인플레이션이 안정이 되려면 그 보고서 상으로는 예, 아이러니하게도 그 실업률이 막 증가를 해야 된다 이거죠. 예, 일단 그렇게 나왔습니다. 근데 그러면 임대료가 지금 이번에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의 전체 비중을 따지면 30-40% 영향을 미쳤거든요. 요놈이 주범인데, 최근에 여러분들 기사 다 보시면 아실 겁니다. 국내 부동산 경기도 제가 뭐 여름에도 그랬습니다만은, 예, 여러분들 집 사실 분들 이제 섣부르게 판단하시면 안 된다 그런 말 드렸는데, 뭐 어제도 막 그런 기사 많이 나옵니다. 역전세난 얘기를 하죠. 역전세난. 그죠? 불과 그냥 올 연초까지만 하더라도 집을 못 사서 안달이었는데, 예? 10개월도 안 돼가지고 완전히 그냥 바뀌어버린 겁니다. 경기의 이 순환 사이클이 엄청 빠르게 움직여요. 사실. 예, 그전에는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 그랬는데, 지금 뭐 IT 정보화 시대, 디지털 시대로 전환되면서 지금은 10년이 뭡니까? 예, 제가 봐서 3년이면 강산이 변해버려요. 예, 경기 순환 사이클도 엄청나게 빠르게 막 변합니다, 지금. 예. 부동산도 그러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2008년도, 2009년도 MB정부 때 그 당시에 하우스포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금융위기 이후에 예, 그 전까 2007년도 노무현 정부 때 집값이 막 급등 나가지고 예, 거기서 오르면서 금융위기 때 한 방에 그냥 무너지면서 예, 그때도 막 전세가 급등 나오고 2007년도에 그러면서 이제 하우스포들이 막 집값 무너지면서 생겨나고 오히려 그 당시에도 정부에서 집주인들한테 대출을 해줘가지고 세입자한테 돈 내주라고 전세자금 대출을 그랬죠. 예? 예. 전세 가격이 뭐 지방 같은 데는 뭐 2억씩 빠지고 막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어제도 뭐 기사 나온 거 보니까. 예. 지금 미국도 이제 보시면 제가 봐서는 지금 임대료 지금 오를 게 아니고 원래 빠져야 되는데, 예? 예. 오른 게 좀 이상하죠. 일시적인 현상인 것 같은데요. 8월 달에. 자, 미국 같은 경우도 기존 주택 판매를 보시면은 지금 계속 1월 달, 2월 달이 고점이었어요.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신규 주택 판매도 지금 계속 감소하고 있어요. 7월 달은 뚝 떨어져 버립니다. 뭔가 지금 우리도 지금 그러지 않습니까? 예, 매수세가 간망이다. 거래가 안 나온다. 공인 부동산 지금 막 뭐 폐업이 속출하고 있다. 막 그런 기사 많이 나오죠. 그죠?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역전세라는 얘기하면서 집주인이 전세자금이 이제 작년 대비해서 2년 전 대비해서 2억이 빠지니까 예? 그 집주인 같은 경우는 또 그 돈 가지고 어디 또 투자를 했을 거 아니겠어요? 또 물렸어, 주식에. 비트코인에 물렸어. 따로 새로운 전세를 세입자가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감망하고 있어요. 기다리고 있어요. 예, 그럼 2억을 이제 내줄 돈이 없으니까 그 2억에 대한 이자를 내주는 거. 오히려 이제 그 세입자한테.
월세식으로. 한 달에 50만 원씩, 이런 식으로. 예.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의 케이서-실러 주택가격지수도 월간으로 보게 되면 지금 뚝 떨어집니다. 3월 달이 고점이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미국의 총 주택 재고는 지금 1월 달하고 작년 연말이 저점이었는데 지금 급속하게 늘어나고 있죠. 근데 이런 상황에서 그 임대료가 여기서 추가로 올라갈까요? 예? 부동산 빠지는데 우리 전세가 올라가고 월세가만 올라갑니까? 예. 그래서 아마 저는 이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도 어차피 3월 달에 고점이 나왔는데, 예? 예. 8월 달은 좀 일시적인 반등이 아니었겠느냐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예? 예. 그래서 이제 하반기 가게 되면, 아까 제가 서두에 그런 말 드렸습니다. 지금 일론 머스크라든지, 뭐 돈나무원님, 뭐 캐시우드라든지 그 외에 이제 미국의 주요 기업들 CEO 같은 경우는 지금 인플레이션 때문에 지금 주가가 전 세계 글로벌 주식이 지금 몸살 앓고 있는데 벌써 디플레이션 얘기하고 있어요. 금리 더 이상 인상해버리면 지금 디플레이션에 이제 빠진다. 그네들은 벌써 지금 디플레이션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 보시면 이 그림도 이제 제가 그전에 한번 보여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여기서 하반기에 물가가 물가 너무 또 급락이 빠르게 나와버리면 안 돼버립니다. 또 소비가 완전히 죽어버리니까. 그러면 소비가 너무 빨리 죽는다는 얘기거든요. 그게. 네, 좀 완만하게 좀 빠지는 건 괜찮습니다. 완만하게 좀 빠져줘야 돼요. 작년, 재작년은 미국의 전체 물가 상승의 주범은 제가 이거라요. 중고차 가격 지수. 이렇게 급등이 나네요. 상승 5% 나오고 나서 지금 꺾여버렸잖아요. 완전 역부시잖아요. 우리 예상대로. 여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거 못 돌립니다. 그죠? 계속 이제 우하향 추세를 그려나갈 것이고, 요놈이 2년 동안 물가를 끌어올렸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원자재였지 않습니까? 원자재. 그죠? 국제유가도 8월 달에 $100 넘게, 7월 달까지만 해도 $100 넘게 있었는데, 제가 그 당시 그랬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의 경기가 지금 둔화되고 주가가 빠지는데 유가가 어떻게 더 올라가냐. 그렇게 할 수가 없다. 예. 대한민국의 경기는, 예. 카나리아라고 해요. 카나리아. 그죠? 이따 제가 그림 보여드리겠습니다만은, 예. 우리나라 경기가 먼저 꺾입니다. 먼저 터닝이 나오고, OECD 전체 국가 대비해가지고. 그죠? 수출로 먹고 사는 그림이. 그래서 우리나라가 매달 1일 날 수출입, 예, 통계 발표를 합니다. 휴일에도. 외인들이 원하기 때문에 그것을. 예. 그러니까 전 세계 경기의 선행 지표 역할을 하는 게 대한민국 경제다. 근데 대한민국 경기가 지금 꺾여가지고 주가 빠지는데 유가 올라가겠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원자재도 이제 결국은, 예, 계속 이제 우하향으로 빠진다는 얘기예요. 어디까지? 국제가도 한 $70 초반까지 좀 빠질 수도 있겠죠. 그러면은 이제 요것도 이제 꺾였고, 작년, 재작년 중고차 가격 지수 꺾였고, 국제 원자재도 꺾였고, 그 다음에 이번에 이제 임대료의,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 상승의 주범이었던 임대료도 미국의 부동산이 좀 꺾이니까 지금 미국도 지금 집값 빠질 거 걱정해야 됩니다. 지금. 집값 빠질 거 걱정해야 돼. 이거. 이거. 또 한 번에 그냥 금융위 때처럼 막 와장창창 그냥 경착륙 해버리면 그것도 더 문제예요, 이게. 예? 연착륙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6월 달에 연준에서 미국의 34개 주요 대형 은행 스트레스 테스트 했을 때 그 스트레스 테스트한 그 기준이 뭐였습니까? 예를 들어서 부동산이 고점 대비해서 40% 빠졌을 때 미국의 상업은행이라든지 주요 투자은행이 견딜 수가 있겠느냐. 그리고 주가는 최고점 대비해서 소위 50% 반토막이 났을 때 주요 상업은행과 투자은행이, 예? 그걸 극복해낼 수 있느냐. 이 기준 하에 6월 달에 스트레스 테스트를 한 거거든요. 다 통과했잖아요. 다 통과했죠. 적어도 이제 그 당시에 스트레스 테스트를 그 기준에 하에 했기 때문에 그러면 적어도 연준은 최소한 미국의 부동산도 고점 대비해서 최소한 30% 정도는 빠지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가정하에 했을 거란 얘기고, 그죠? 설령 40%까지 빠진다 하더라도 미국의 은행들은 크게 문제가 없다라는 그런 결론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는 조금 이제 연착륙만 시키면, 예, 시장도 좀 안도를 좀 하지 않겠느냐. 어쨌든 결론은 뭐냐? 꺾인다는 얘기예요. 그런 소비자 물가 있어. 그죠? 이것도 그냥 계속 나왔던 얘기인데, 그 하반기에 이제 좀, 예. 그 다음에 뭡니까? 금리잖아요, 금리. 예. 금리지 않습니까? 지금 미국의 연방준비은행 총재들 중에서 가장 매파적인 성향이 짙은 사람이 바로 이분입니다. 예? 블러드. 세인트 루이스. 제임스 블러드 총재거든요. 이 양반인데, 뭐 이 사람도 이제 주식을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꼭 변곡점에서 한마디 합니다. 이 양반이.
예? 올 연초부터 보게 되면 반등이 나와서 한번 누를 자리에서 꼭 나와가지고 예, 금리 인상해야 된다. 그러다 또 이제 고점에서 이제 한번 또 저점 또 밀리고 나서 한번 반등 나올 자리에서는 또 이제 그 긍정적인 얘기하고 예.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양반의 발언을 상당히 유심 있게 제가 체크를 하는데 8월 초에 9월 초에는 무슨 얘기했습니까? 8월 달에 예, 올해 말까지 기준금리를 3.75에서 4%까지 올려라. 예, 맥시멈 4%까지 지금 보고 있다는 얘기예요. 왜? 이 사람이 가장 매파적인 성향이 짙은 사람이니까. 어찌 보면 시장에 가장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그 대상이죠. 예. 이 사람이 4%까지 얘기했어? 그러면 4% 이상까지는 올 연말까지 올리지는 않을 것이다. 예? 그리고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 스타우드 캐피털 최고 경영 책임자 같은 경우도 만약에 연준에 4.25에서 4.5%까지 금리를 인상한다 그러면 지금 인플레이션이 문제가 아니고 빠른 경기 침체 때문에 디플레이션 때문에 더 시장이 더 무너질 것이다. 이런 예상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나스닥은 지금보다 지난 6월 저점보다 20%더 빠져야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 그럼 적어도 우리가 여기서 추정을 해보는 거예요. 아, 그래. 4%까지. 매파성의 가장 짙은 블러드도 4%까지 얘기했어. 그럼 4% 우리가 기준 잡자, 연말까지. 그러면서 미국 금리 인상 딱 보시면, 자, 시장이 지금 문제가 뭐냐면요. 금리 인상. 그러니까 미국에서 작년에 돈을 그냥 헬기로 그냥 달러를 막 뿌려댔는데, 미국 전 국민들한테 통장에 현금 그냥 막 꽂아주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당연히 지금 물가가 안 오르게 생겼어요. 미국에서 그 인플레이션 전 세계로 다 지금 수출을 하고 있다라고 제가 그 당시에 여름에도 그랬지 않습니까? 미국 사람들은 정부에서 지원이나 많이 받았지. 1년 동안 놀고 먹고 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죠? 예. 아르바이트 뭐 잘리는 사람도 있으면 고용이 지금, 그죠? 코로나 전보다도 더 좋았지 않습니까? 3% 초반까지 내렸잖아요. 우리는 뭐 받은 것도 없어. 그러면서 그냥 그 인플레이션 또 우리가 다 지금까지 같이 그냥 고생하고 있고. 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요, 자,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지금은 금리 인상하는 거는 당연한 거야. 그래, 그렇게 돈을 뿌렸으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시장 참여자들도 금리 인상하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다 하고 있는데, 근데 이 폭이 너무 빠르단 말이야, 이게. 속도가 너무 빠르고 금리 인상 폭이 너무 크다는 얘기죠. 그죠? 우리 그 한국은행처럼, 한국은행 같은 경우는 작년에,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에서 현재 윤석열 정부로 정권이 이양되기 전에 미리 4번을 금리 인상했죠. 작년, 예, 언제입니까? 예, 5월 달. 그죠? 예, 제가 이거 차트를 만들고서도 너무 또 작게 만들어가지고 잘 보이지가 않아요. 그죠? 여름에 8월 달, 11월, 올 4월 달. 그러니까 미리 단계적으로 0.25, 0.25, 0.25, 0.5 해가지고 한국은행에서 미리 금리를 인상해주고 1.25에서 현재 윤석열 정부한테 넘겨준 거예요. 히든카드를 마련해 준 거죠. 지금처럼 경기가 많이 안 좋다 그러면 금리라도 해야 되니까. 경기 부양 해야 되니까, 정부 입장에서. 그런데 윤석열 정부 되고 나서 이제 5월 달에 또 0.25 인상하고 나서, 예. 또 7월 달에 이제 0.5 인상하고 나서, 예. 8월 달에는 0.25죠. 단계적으로 이렇게 밟아 나갔잖아요. 단계적으로. 그죠? 작년에 우리 금리 인상할 때 막 주가 이렇게 빠지던가요?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여기서 계속 행보하다가 한 번에 그냥 뭐 무슨 미사일 쏩니까? 금리 인상 2.5까지 한 번에 이렇게 올려버리니까. 소위 얘기하면 빅스텝을 3번을 그냥 연속적으로 0.75를 해버리니까 이것 때문에 지금 시장에 충격이 나온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 금리 인상 당연히 해야 돼. 돈 많이 뿌렸으니까. 이것을 그러니까 시장 참여 다 아는데. 야, 근데 작년처럼 그 한국의 한국은행처럼 좀 단계적으로, 예. 베이비 스텝을 좀 밟아나가지고 이게 뭐 하는 거냐? 한 번에 그냥 막. 이게 바로 이제 연준의 정책 실패가 되겠죠.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연준에 신뢰를 안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2017년도부터 보세요. 이 당시에도 미국이 그때는 앨런이었죠. 앨런. 예, 앨런. 지금 파월. 앨런이 지금 이제 미국 재무장관이고 이때는 0.25, 0.25, 0.25, 0.25, 0.25. 원래 이제 기준금리가 3.25였는데 예, 0.25씩 단계적으로 베이비 스텝을 밟아 나갔기 때문에 시장에 충격이 안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다 2.5에서 이제 한 번 더 인상하려고 했는데 예, 코로나가 이제 서서히 터진 거죠.
자, 그러면 지금까지 2.5로 올렸어요. 다음 주에 만약에 이제 올리면 우리가 추론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예, 여기서. 자, 원래는 이제 연준보다도요, 보통 이제 캐나다 중앙은행이 먼저 금리 인상을 해버립니다. 캐나다 중앙은행이 먼저 금리 인상하고 나서 그 다음에 연준이 움직이거든요. 보통 보게 되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호주하고 이제 거의 금리가 비슷하게 움직여요. 예. 캐나다 중앙은행이 지난달은 1% 올려버리고 이번에 또 0.75를 올려버렸어요. 그 현재 3.25입니다. 그러니까 연준 같은 경우도 다음 주 FOMC 회의에서 예, 그냥 0.75 캐나다 중앙은행처럼 올릴 것이라는 얘기예요. 그럼 현재 2.5니까 0.75를 인상한다 그러면 3.25가 됩니다. 캐나다 중앙은행처럼. 예. 그러면 지금 FOMC 회의가 올해 몇 번 남았냐? 2번 남았잖아요. 11월 달하고 12월 달. 우리 같은 경우는 10월 달하고 11월 달 남았죠. 2번 남았어요. 그럼 어차피 지금 현재 0.75는 기정사실화 된 것이다. 그죠? 뭐 CME 지금 금리 인상 그 확률 보게 되면 거의 지금 70% 넘으니까. 예. 시장에서 일단 지금 다 안고 가는 거죠. 0.75. 예. 그러니까 세 번 연속 빅 스텝을 이제 밟은 0.75, 0.75, 0.75. 이렇게 강하게 단기적으로 인상폭을 강화해 버리니까 시장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올해 그 11월, 12월 2번 남았어. 그럼 아까 블러드가 4% 예상, 4%. 예? 4%. 그러면 2번 남았으니까, 그럼 11월 달에, 그때도 뭐 경기가 좀 찌글찌글하다. 0.50. 아니면 11월 달에 0.75를 한 번 더 해버리면, 그게 4%예요, 이제. 그럼 12월 달은 모르겠어요. 예? 근데 아까 이제 물가지수가 이제 거의 고점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처럼 막 빅스텝을 3번 이상 단행하지 않을 거란 얘기죠. 블러드도 뭐 최대 매파 성향을 가진, 세인트루이스 블러드 총재도 지금 4%까지 얘기했으니까. 여기서 추론해 보는 거예요. 11월 달에 하면 0.50 아니면 0.25. 뭐 12월 달에도 뭐 0.25. 일론 머스크도 0.5. 오히려 지금 금리 인하를 하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 하나둘 나서지 않습니까, 지금? 예. 그러니까 이번 다음 주에 인상하면 3.25가 되니까 시장은 이것 때문에 금리 인상하는 거에 대해서 반대 의견 없다는 얘기예요. 왜? 유동성 그렇게 많이 살펴했으니까 인상해야 돼. 이거는 인정해요, 시장에서도. 근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인상 그 속도하고 폭이 너무 가파르게 이루어지니까 거기에 대한 시장이 금리 발작 때문에 지금 충격을 받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막말로 뭐 금리 인하를 안 하더라도 지금처럼 강하게 금리를 인상을 빅스텝 뭐 울사팁 얘기만 안 나오고 뭐 0.5 베이비 스텝 얘기 나오면 그나마도 시장은 좀 안도할 거라는 얘기죠. 그런 추론을 우리는 해볼 수 있다는 얘기죠. 그죠? 예. 다음.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지금 예상은 유럽 중앙은행 같은 경우 0.75 지금 인상했지 않습니까? 원래 한 2% 정도까지 지금 보고 있고, 그 다음에 뭐 한국은행 같은 경우도 기준금리 추이가 지금 2.5인데 한 3% 초반 정도.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는요, 작년에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아마 작년 기준으로 했을 때는 GDP 대비해서 정부 부채가 137%가 나왔습니다. 예. 올해 기준에서 한 150% 가까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 중간에 더 바이든 행정부에서 경기부양 대책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작년 기준으로 했을 때 미국이 전체 예산 대비해서 한 9%가 최근에 국채 수익률이 계속 막 급등이 나오다 보니까 이자 비용이 그만큼 늘어나는 거예요. 이자 비용이 늘어나는 겁니다. 그죠? 근데 올해는 또 금리 인상 이렇게 많이 했네? 작년 대비해서 국채 수익률이 많이 올라갔어? 그럼 최소한 작년 대비해서 이자 비용이 2배 이상 늘어날 거란 얘기예요. 그래서 연준도 이제부터는 뭔가 좀 딜레마에 빠진 거예요. 예산 편성해가지고 이자 비용 나기 일본 마냥 비용 내기 바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한 4% 초반 안팎에서 어느 정도 이제 조절하지 않겠느냐. 그러면 그 정도만 해줘도 인상 폭과 속도가 너무 빨라서 시장이 지금 발작을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안도는 할 거란 얘기예요. 좀 진정을 할 거란 얘기예요. 발작 안 하고 막 떨다가 그냥 이제 이렇게 하겠죠. 그죠? 예. 그런 거예요. 그런 거.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저항이죠. 우리나라도 한국 기준금리도.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금리까지 제가 설명을 드린 거 아니겠습니까? 요거 여러분들께서 좀 이해를 해 주시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제 비트코인 같은 경우 제가 여름에 이제 하방 경직성 내지 이제 반등이 나올 수 있다. 그런 말 드렸지 않습니까? 자, 이번에 미국 연준에서 금리를
단기간 빠르게 인상폭을 강화함으로써 가장 많이 손해본 게 우리가 주식으로 따지면 성장주죠. 그죠? 비트코인이죠, 사실은. 비트코인은 주식이 아니고 그냥 비트코인이죠. 왜?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테라라든지 루나 같은 경우 뭐 하루에 100% 그냥 빠지듯이 아무런 가치가 없잖아요. 그죠? 아무런 가치가 없지 않습니까? 네. 예를 들어서 우리 2008년도 금융위기 때는 왜 금융위기입니까? 부동산이 버블이 터지면서 뭐 네이만 브라더스 같은 경우는 부동산 투자를 많이 하고 거기다 또 막 파생까지 투자하면서 꼬리에 물어서 이제 은행까지 다 상업은행까지 문제가 생긴 거 아니겠어요? 그죠? 부동산 채권이 부실화되면서 부동산 담보 대출을 해줬기 때문에 금융권에서 근데 만약 이번에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사실 고점 대비해서 이렇게 급락이 나왔는데 미국의 은행들, 국내 은행들 전혀 뭐 피해가 없죠. 왜? 얘네들은 가치가 없기 때문에 은행권에서도 금융권에서도 비트코인을 담보로 해가지고 대출해 준 게 없거든요. 만약에 비트코인을 담보로 해가지고 미국 은행들이 대출을 해줬다 그러면 아마 지금 난리 났을 겁니다. 왜? 고점 대비해서 한 번에 그냥 급락 났고 원시해버렸기 때문에. 그죠? 우리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런 게 없잖아요. 가치가 없는 거예요, 비트코인이라는 것은. 그죠? 그러니까, 담배 연기처럼, 루나나, 테라나 루나처럼, 그냥 한 번에 그냥 하루에 100% 빠지는 것은 그냥 당연한 거다. 그렇지 않습니까? 기업이라는 것은 영업 적자를 낸다 하더라도 땅이 있고, 그죠? 건물이 있고, 기계가 있고, 자산이 있잖아요. 기본적 가치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비트코인은 뭐가 있나요? 그러니까 이번에 미국에서 이제 금리 인상하면서 그러니까 비트코인은 작년에 유동성이 심해서 올라간 거야. 말 그대로. 어떤 가치가 없는데 돈의 힘에 의해서 올라갔던 거죠. 돈이 빠지니까 다시 원위치한 거예요. 그럼 비트코인이 가장 큰 피해를 받겠죠. 그래서 빠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후에 이제 비트코인의 추이를 보게 되면 만약에 연준이 이제 이번 달까지 0.75 하고 나서 11월 FOMC 회의에서는 베이비 스텝을 밟겠다. 금리를 조정하겠다. 그럼 비트코인이 또 반등이 나올 수 있겠다는 얘기죠. 나올 수 있다는 얘기죠. 물론 전고점까지 치고 하는 건 아니고 현재 구간에서 최소한 기술적 반등이 3만 달러 이상까지는 반등이 나올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FOMC 회의 이후에 비트코인의 방향성을 또 우리가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죠? 기관들도 지금 비트코인 물타기 많이 하죠. 외인들도 마찬가지고. 투자 많이 했으니까. 근데 비트코인이 제가 7월 달에 말씀드렸듯이 딱 지지맥점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8월 달에 반등 나오고, 그죠? 6월 달에 급락 나오고 7월 달에 반등 나왔죠? 8월 때 좀 눌렀다가 지금 현재 4개월 동안 행보예요. 이 지지맥점. 달러 환사 비트코인, 원화 환사 비트코인도 마찬가지. 지금 거래를 보세요. 월봉 기준에서. 거래가 전혀 안 나오죠. 이 거래가 없다는 얘기는 기술적으로는 거래가 없으니까 주가가 비트코인이 찌글찌글 막 흘러내리는 거예요. 찌글찌글 흘러내리는 겁니다. 전립선 패턴을 만들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거래가 없다는 큰 의미는 뭐냐면, 거래가 없기 때문에 이제 매수가 안 들어와서 주가가 찌글찌글 흘러내리는데, 그보다 더 큰 의미는 이제 더 이상 어떻게 크게 빠질 자리가 없다는 얘기죠. 현재 거래가 없습니다, 전혀. 원화 환산 비트코인도 마찬가지고. 현재 시점 봐서는 다음 달에 비트코인이 반등 나올 가능성이 낮다, 높다, 높다. 그죠? 그랬을 때 이제 또 국내 증시가 삼성전자를 빗들여가지고 반등에 좀 낮을 가능성이 높겠죠. 그죠? 라고 말씀드리면서 다음. 그 다음에 환율 아니겠습니까? 환율. 좀 시간이 너무 빠른 것 같은데. 오늘은 자료를 제가 많이 준비 안 해가지고 타이밍을 좀 맞추겠습니다, 이거. 속도 조절. 금리도 속도 조절. 그죠? 배워서 한다. 강의도 속도 조절. 이제 그 환율인데, 환율이 지금 천정부지로 오늘 1,400원 초반까지 지금 NDF 여기 환율의 시대가 지금 빠지고 있는데요. 이번 주하고 다음, 그러니까 9월 달은 시장도 그렇고, 환율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주하고 다음 주가 이제 맥점 주간이에요. 그러니까 9월 달에 가장 중요한 주간이 다음 주입니다. 다음 주. 삼성전자 주가도 마찬가지고. 이제 환율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많이 받는데, 자, 왼쪽에 이제 보통 이제 우리가 한국 CDS 프리미엄하고 이제 원달러 환율 같이 움직이죠. 그죠?
CDS 프리미엄이 이제 같이 올라가면은 뭐 환율도 같이 올라가고, 그죠? 예. CDS 프리미엄이 올라간다는 우리나라 경제가 경제 체력이 좀 약화되고 있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환율도 이제 워낙 약세라는 것이고. 작년에 이제 정확히 따지면 사실은 작년 8월 달에 환율이 저점 주고 나서 8, 9월 달 계속 횡보하다가 올해 들어와서 이제 2월 달, 3월 달부터 서서히 움직입니다. 환율이 좀 반등이 나옵니다. 2, 3월 달. 예. 그때 이제 CDS 프리미엄 같은 경우는 서서히 이제 올라오죠. 이런 식으로. 예, 우상향으로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예, 3월 달부터 이제 이런 식으로 찌글찌글 이제 맑게 올라와요. 환율도 같이 여기서 이제 움직이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예. 1차 저항에서 한번 얻어맞고, CDS도 같이 빠지죠. 그러면서, 언제까지 동일하게 움직였냐면, 여기 7월 달입니다. 7월 달. 여기 CDS 프리미엄이 7월 6일 날이, 올해 그 7월 6일 날. 그러니까 작년에 저점이 18bp였는데, 거의 만 55bp까지 급등이 나왔습니다. 7월 6일 날 여기서 고점 찍고 이제 계속 지금까지 이렇게 대밀리고 있어요. 그때 원달러 환율도 딱 여기서 고점 나오고 나서 이렇게 같이 밀었죠. 이런 식으로. 저 역시도 여기서 이제 환율이 CDS 프리미엄이 이제 꺾이니까 어느 정도 안정화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관점에서 바라봤는데, 예? 근데 CDS 프리미엄은 그 이번 주에도 미국의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가 예상치보다 높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날 오히려 더 안정화됐어요. 원달러 환율은 급등이 나왔습니다만은. 예. 근데 여기서 갑자기 원달러 환율은 급등이 나오네요. 네. 왜 이제 환율이 중요한 이제 외국인들이죠. 외국인들의 그 수급. 그러니까 외인들은 한 차익을 고려하면서 주식 매매하지 않습니까? 국내에서. 예. 그래서 이제 원인을 저도 이제 파악해 보니까 물론 이제 원자재 가격 상승 때문에 그런 것이고 그로 인해서 우리나라 그 7월 달, 8월 달 무역 수지 적자가 상당히 많이 확대된 거죠. 그게 일차적인 원인입니다. 그게. 예. 거기다가 이제 또 뭐가 있냐면은 지금 중국에서 미국 채를 막 내다 팔고 있죠. 매각을 지금 막 하고 있어요. 거의 7개월 동안 계속 미국의 국채를 내다 팔고 있어요. 중국에서. 그러면서 12년 그 6개월 만에 예, 미국 국채 보유율이 최저치입니다. 그러니까 2010년도, 그러니까 2010년도 5월 달 이후에 중국의 미국의 국채 보유 비중이 가장 최저치예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영향도 사실은 환율에 영향을 좀 미치고 있다. 예, 그런 원인도 있고, 앞서 이제 말씀드렸듯이, 그러면 이제 원달러 환율 가장 이제 큰 원인은, 요거죠, 요거. 앞서 제가 봤더니. 예. 8월 달 이제 무역수지 적자가 이 통계치가 1956년인가 4년도부터 만들었어요. 우리나라 월별 무역수지 통계치가. 예. 근데 이 통계치 나오고 나서 월별 무역수지 적자 최대 금액 달성했습니다. 94억 7천만 달러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원달러 환율이 8월 달에 이제 급등이 나왔던 겁니다. 이거 발표하고 나서. 원래 그 1월 달이 요거는 이제 단기적인 흐름이에요. 1월 달이 그때 40억 달러가 적자였어요. 1월 달이. 예. 그러면서 이제 반등이 나오고 다시 한번 대밀리면서 7월 달이 47억 달러 적자여가지고 1월 달하고 여기서 쌍바닥 찍고 좀 반등이 나오겠거니 했는데 8월 달에 예. 무려 7월 달보다도 2배 이상 무역 적자 폭이 확대돼 버린 겁니다. 그래서 환율이 급등이 나와버린 거죠. 예. 이제 금액으로 따지면 12조 원 정도 됩니다. 12조 원 정도. 네. 이게 이제 원자재 상승, 뭐 유가 상승, 뭐 그런 것 때문에 그런데 거기다 이제 반도체 업황이 죽으면서 우리나라가 이제 중국 반도체 수요가 가장 높잖아요. 미국보다도. 네. 중국의 반도체 업황이 지금 다운 사이클에 걸린 가운데서 중국도 수요가 줄어들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그 반도체가 원인이 된 걸로 보고 있어요. 네. 어쨌든 간에 근데 8월 달에 그러니까 9월 달은 이 이하로 더 줄지 않을 것이다. 무역수지 적자가. 그러니까 뭐 9월 달, 10월까지 적자를 기록한다 할지라도 8월 달에 기록했던 94억 7천만 달러 이하로 더 내려가지 않을 거라는 얘기예요. 예. 지금 예상도 이제는 이제 9월부터는 좀 반등이 나오면서 내년 상반기까지는 이제 흑자 전환, 큰 금액 아닐지라도 예, 흑자 전환 예상하고 있죠. 그러면은 지금 환율도 우리가 역으로 생각해가지고 아마 이번 달이 뭔가 가장 큰 변곡점이 될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 이런 추론을 해볼 수 있고요.
최근에 이 원달러 환율의 저 상승폭이 물론 뭐 위안화라든지 엔화도 지금 뭐 상당히 가파릅니다만은 유독 원달러 환율의 상승폭이 상당히 가파르죠. 이건 카지노 패턴이죠. 예? 급등이 나오는 뭐 불꽃놀이 구간이라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구간에 있고 그러면 여기서 이제 환율이 왜 또 중요하냐면 지금 여러분들 8월 17일까지 코스피 지수 기준으로 했을 때 (2550까지) 반등을 이끌었던 주역이 누구냐면 외국인 아니겠습니까? 외인들이 끌어올린 거 아니겠어요? 예. 그 외국인들은 원달러 환율이 워낙 약세일 때는 주식을 보통 팔거든요. 그러니까 그림 보시면 지금 잘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자 아까 그 CDS 프리미엄이 3월달 4월부터 본격적으로 여기서 계속 올라왔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예. 그때 환율도 이제 1차 급등이 나왔고 그때 외인들은 3월 달에 얼마 매도했어요? 5조 9천억. 5조 원 매도했어요. 4월 달도 거의 4조 9천억. 그러니까 2달 만에 한 10조 원을 매도해버렸어요. 환율 1차 급등 시기에. 예. 6월 달에도 5조 5천억 매도. 6월 달에도. 그러니까 6월 달에도 CDS 프리미엄 환율 급등 나왔잖아요. 여기서. 그죠? 3차 급등 시기에. 근데 7월 달에 보시면 7월 달은 외인들이 2조 3천억을 매수했어요. 8월 달에도 3조 6천억, 지난달 3조 6천억 매수했습니다. 그때가 CDS 프리미엄이 꺾이는 구간이에요. 7월 초부터 꺾였지 않습니까? 지금 8월 달도 꺾이잖아요. 환율은 급등 나옵니다만. 그러면 최소한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CDS 프리미엄을 지금 우리나라 지금 CDS 프리미엄이 급등 나올 때는 계속 매도하다가 7월 초에 고점 찍고 안정화 되니까 7월 달, 8월 달 매수가 들어오더라. 그죠? 그럼 이제 환율도 조만간에 꺾이겠다는 얘기 이건 제가 봐서는. 안 그러면 외인들이 그 7, 8월 달에 이렇게 매수 안 합니다. 만약에 환율이 급등 나오고 CDS 프리미엄까지 같이 급등 나온다 그러면 외인들 매수 안 한다니까요, 이거. 예? 이런 걸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8월 달까지 외인들이 끌어올렸잖아요. 그럼 지금 환율은 8월 대비해서 지금 9월 달 들어서도 더 추가적인 급등 나오는데 외인들 지금 9월 어제까지 조금 매도를 했으면 1조 2천억 매도했는데 환율 급등 나오는 거 외인들은 지금 8월 달, 9월 달 환율 급등 나올 때 정중동입니다. 정중동. 전혀 흔들리지 않더라. 네. 크게 이제 환율이 개의치지 않더라. 기관 쪽에서 매도했는데 사실 기관 쪽에서 매도한 것은 삼성전자하고 대부분 하이닉스가 거의 전체 매도 금액의 7, 8월 달에 한 60% 차지합니다. 60%. 예. 그리고 이제 외인들의 현재 그 한국 주식 보유 비중이 지금 30% 아마 초반 좀 안 될 겁니다. 제 기억에 2005년도 그때 주가 저점이었을 때요. 그때 외인들의 주식 보유 비중이 한 25%, 27%가 됐었거든요. 제가 또 외국인들은 적어도 대한민국 주식 보유 비중, 역사적인, 그 보유 비중을 봤을 때는 추가적인 매도는 상당히 제한적일 거란 얘기예요. 예. 더군다나 이번에 환율이 막 천정부지, 1,400원까지 급등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전혀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매수를 했다는 얘기는 이후의 흐름을, 원달러 환율 흐름을 여기서도 추가적인 약세를 지금 예상을 안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적어도 외인들은. 예, 그렇게 보고 있고요. 다음. 자, 지금 페리티 상황이 발생했죠. 그러니까 지난달부터 이제 유로하고 달러하고 1대1이 돼버려, 1대1이. 예? 1대1이 돼버렸습니다. 이건 제가 지난번에 한번 그림 한번 보여드렸는데, 이게 이제 2000년, 그러니까 21세기 들어와서 두 번째예요. 2000년 초반에 그때 한번, 달러하고 유로하고 1대1이 됐었었고, 그 다음에 지금입니다, 지금. 예. 자, 이것을 제가 이제 기술적으로 지금 보여드리는 건데, 아까 이제 그런 추론을 해보고, 지금 그 유로하고 달러하고 상대 차트를 보더라도, 지금 딱 이제 지금이 이제 완전히 그 저항과 지지 맥점이죠. 일단 돌파를 했어요. 돌파를 했습니다. 예. 돌파했는데 이게 이제 언더슈팅, 오버슈팅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현재 구간이. 예. 자, 달러 인덱스 장기 로고 핵심 추세도 다시 한번 제가 만들어 봤습니다. 아주 정확하게 제가 막 그려봤는데, 이게 이제 2008년도 금융위기 때 저점 주고 나서, 그 다음에 2012년도 유럽 재정위기 때 저점 주고 나서, 그때부터 계속 이제 우상향 기조를 10년 동안 그려왔어요. 그러니까 정확히 따지면 2012년도에 달러 인덱스가 저점을 찍고 나서 찌글찌글 올라오고 급등 나오고 다시 한번 눌림 주고 지금 2022년도 아니겠습니까? 10년 동안 지금 랠리가 나오는 거예요. 10년 동안 계속 강세. 모든 주식이라는 것은 원래 그 10년 사이클, 부동산도 막 10년 사이클, 막 15년 사이클 그러지 않습니까? 예, 올해가 딱 10년째 되는데 전 사실 지난달에 제가 이제 8월 달에 환율이 저는 어느 정도 고점이 나올 거라고 생각했었거든요. 왜냐하면 거기가
이 장기 추세 저항선이었거든요. 거기다 지난달에 거래가 많이 터졌어요. 8월 달하고 7월 달에. 그죠? 예, 거래가 많이 터졌습니다. 뭔가 이제 손바뀜이 나왔다는 얘기죠. 누구는 털고 나갔고 누구는 고치에 잡았다는 얘기예요. 달러를. 예. 근데 이게 추세적으로 이 저항선을 돌파를 할 수 있는 그런 또 새로운 거래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제가 봐서는. 그러니까 이번 달에 지금 달러 인덱스가 110선을 돌파했다가 잠깐 지금 찌글찌글 또 윗꼬리가 나오는데 이 라인을 모르겠습니다. 이 레인지까지 한번 또 진입을 할지는 모르겠는데 예? 제가 보는 기술적 분석상으로는 최종적인 저항 맥지 맞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달러 인덱스가 하반기로 가게 되면 달러 약세, 예, 다른 또 신흥국 통화는 강세 전환 되지 않겠느냐. 이런 관점을 보고 있고요. 다음 예, 주요국 통화 보겠습니다. 유로화 같은 경우도 보시면 2006년도 고점, 얘는 반대예요. 2008년도 고점 주고 나서, 예. 여기서 아까 달러와 반대로 지금 10년 동안 계속 약세지, 약세. 10년 동안 약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지난 8월 달에 여기서 저점 주고 7월 달에 저점 줬어요. 예? 그러니까 달러는 10년 고점이고, 장기 저항. 유로화는 10년 최종적인 저점이에요. 이 당시에도 이제 한 두어 달은 왔다 갔다 했습니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급등 나오고, 그죠? 이 저항에서 얻어맞고. 이 트렌드예요. 지금이 이제 마지막 지지맥점이에요. 10년 지지맥점. 그러니까 달러 인덱스는 10년 마지막 저항 맥점. 유로화는 지금이, 예, 이번 달이나 다음 달 만기까지 기술적으로는 10년 마지막 지지맥점이다. 예, 이렇게 지금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다음. 그 다음에 이제 위안화. 그러니까 위안화. 예? 위안화도 지금 장기 저항이죠. 위안화가. 그죠? 현재 2 구간인데, 지난주에 중국의 인민은행에서 외화 지준율을 200bp, 2% 인하를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예, 외화 지준율 인하한다는 얘기는, 예, 금융권에서, 예, 달러를 좀 푼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중국도 그동안 위안화가 약세 전환되게 되면서, 예, 미국에 이제 수출이 뭐 싼 가격에 수출하니까 수출 경쟁력은 많이 생겼어요. 물론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소비자 물가 지수가 인플레이션 지수가 2% 중반이니까 아직까지 여유가 있죠. 우리 대비해서 뭐 3분의 1밖에 안 되고 미국 대비해서는 뭐 4분의 1밖에 안 되니까. 근데 더 이상 이제 막 위안화가 약세 전환되다 보니까 수입 업체들이 죽어나는 거예요. 수입 업체들이. 예. 그 각국 중앙은행에서 어떤 중요한 정책을 발표할 때는 아무 때나 하지가 않아요. 발표가 나서 뭐 더 치솟고 더 빠져버리는 그게 무슨 정책 발표의 의미가 있겠습니까? 정책 효과가 없죠. 아, 이제 어느 정도, 이 정도 오면은 이제 뭐 위안화도 이제 꺾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정도에서 이제 중요 정책 발표를 하는 거죠. 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외환 당국에서 1,400억 막 터치를 하려고 하니까는 지금 개입을 하죠. 중국 같은 경우도 지난주에 인민은행에서 외화 지준율 인하를 발표했고 우리도 지금 외환 당국이 지금 개입하고 있고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예. 근데 지금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이 박스 안에 들어왔는데 여기 마지막 저항이에요. 마지막 이 가격 움직입니다. 중국 위안화도 마찬가지고. 예,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번 달이 뭐 기술적으로 좀 슈팅이 나올 수 있는데 제가 보는 이 기술적인 장기 로그 핵심 추세도에 의하면 예. 아마도 이제 환율에 뭔가 이 방향성이 뭐 이번 달 말이나 다음 달 만기 전후에는 좀 바뀌지 않겠느냐. CDS 프리미엄도 지금 안정화되어 있고. 다음 보시겠습니다. 그러면. 예, 이번에는 이제 기적 분석인데, 그래서 이제 그 위치가 어떻게 되느냐. 예. 지금 다우 글로벌 장기 지수입니다. 그죠? 여름에 제가 6월 달 급락 나올 때 여기서 지지맥점, 미국 시장 터닝. 다음 주에 제가 이제 그런 차트를 보여드리겠습니다만은, 지난 6월 달에 급락이 나오고 나서 미국이, 예, 강하게 다우지수가 터닝 나왔고, 나스닥도 터닝 나왔습니다. 8월 중순까지. 그때 반등이 나올 때 1월 달 고점 대비해서 다우지수는 61.8% 반등이 나왔고, 나스닥은 정확하게 50% 반등이 나왔거든요. 그럼 주가가 급락이 나왔다가 반등이 나올 때 50% 이상 반등이 나오면 제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바에 의하면 어지간하면 다시 한번 직전 저점 깨지 않습니다. 네? 예. 근데 지금 현재 위치가 이 자리죠, 이 자리. 이 가게밖에 움직이죠.
예. 거기다 이제 미국도 금리가 이번 달까지 인상하게 되면은 빅스텝을 3번 연속 단행했기 때문에 앞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뭐 11월 FMC 회의에서 뭐 0.5나 0.25만 하더라도 우선은 성장 기업들, 그동안 많이 빠졌던 이런 애들이 좀 안도 랠리가 좀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이런 위치에 있다는 거 아시고. 다음. 그 다음에 우리나라 MSCI ETF. 얘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현재 2위치에 있습니다. 2위치. 그러니까 2008년도 금융위기 때 고점 주고 나서 사실 15년 동안 박스예요. 15년 동안 박스를 만들었던 이 자리예요. 지난 6월 달에 빠졌던 자리 2,300이라는 자리가. 물론 지금 이제 수급이 약하니까 막 치고받고 하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정신없습니다만은 좀 길게 봤을 때는 또 역으로 생각했을 때는 예, 6월 달에 2,300 살짝 깼다가 한 250포인트 반등이 나왔고 이번에도 전저점까지 다음 주에 누를지는 모르겠는데 적어도 2차 베어 마켓 랠리 시기가 다시 와가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구간에 다시 또 지수 민다 그러면 예, 8월 중순에 이제 고점에서 어느 정도 파신 분들은 다시 또 저점 매수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다음. 미국의 GDP 대비 시가총액 비율도 마찬가지예요. 정확하게 지난 6월 달에 이 지지 맥점에 터닝 나왔고 다시 한번 지금 쌍바닥으로 누르는 그런 구간이고 예, 한국 GDP 대비 시가총액 비율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위치에 이 위치에 있어요. 예. 그 다음에 이제 그림 보시면 자, 이거는 이제 OECD에서 발표하는 우리나라 한국 경기 선행지수입니다. 선행지수. 그러니까 우리나라 경제는 예, 카나리아 경제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계 OECD 국가를 선도합니다. 우리나라 경제가. 예? 그러면 한국 경기 선행지수가 그러니까 동행지수를 앞서 나가는 것을 뭐 3개월, 6개월 앞서 나가는 것이 선행지수죠. 선행지수죠. 이 선행지수를 또 앞서 나가는 게 주가지수거든요. 이 선행지수를 앞서 한 두어 달 또 앞서 나가는 게 주가지수예요. 예. 지금 OECD에서 발표한 이게 8월 달까지예요. 예. 우리나라 국내 경기 선행지수 차트를 보시면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기가 IMF 때입니다. 예? IMF 때 여기서 저점 주고 나서 여기서 일단 저점이 나오고 나서 금융위기 때 여기서 터닝 나왔죠. 그죠? 맞죠? 예. 금융위기 때. 그 다음에 여기 2012년도 유럽 재정위기 때, 예. 2020년 코로나 팬데믹 때 그 라인을 이탈했어요. 그러면서 지금 20년 동안 지지해오는 이 추세 지지선까지 온 거예요. 이 라인까지. 오른쪽 그림 보시면은 이 파란색 선이 한국, 예, 우리나라 경기 선행지수고 앞서 나간다 그랬죠? 빨간색 선이 OECD 토탈 경기 선행지수입니다. 우리가 먼저 앞서 빠졌죠? 그러면 여기서 더 뺄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근데 이것만 보는 게 아니고 앞서 제가 보여드렸습니다만은, 예? 예. 뭐 GDP 대비 시가총액 비중도 지금 지지 맥점이요. 환율도 마찬가지고, MSCI 한국 ETF, 다우 글로벌 지수 마찬가지다. 그 다음에 경기 선행지수도 지금 20년 만에 추세 지지점까지 왔다. 라는 결론이 지금 나왔으면 이번에 다시 한번 6월달처럼 직전 저점 2,300까지 밀든지 아니 2,350까지 밀지 아니면 그 라인을 살짝 이탈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다시 한번 그런 다음 주에 그런 눌림을 준다 그러면 예, 다시 한번 저점에서 또 동참할 수 있습니다. 그죠? 여기서 최종적으로 20년 지지 맥점인데 예? 여기서 더 뺄지 어떨지 그 신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데이터를 우리가 근거를 해가지고 예? 주식을 하는 거죠. 이 정도 자리가 왔으면 여기서는 우리가 예, 도망갈 자리가 아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 그 여러분들 지금은 베어마켓 랠리다. 예? 예, 데드캣 바운스. 죽었던 고양이가 이제 잠깐 튀어올라는 아직까지는 중장기 상승을 완전히 복귀를 하려면 내년 상반기 정도 가야 되겠죠. 예. 그러면 그 중간까지는 우리가 자 이렇게 운영하는 거죠. 1억이다 그러면 여러분도 그랬지 않습니까? 예, 현금 2천만 원 항상 20, 30% 창이 어떻게 또 변질될지 모르니까 단타, 종목 장세 그리고 스윙 예? 며칠 이렇게 끌고 가면서 올라오면 때리고 그러면서 중장기는 한 40% 정도. 그러니까 현금 20, 30%는 언제라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전략 하에 지수보다도 종목 위주로 보는데 지수도 다시 한번 저점까지 눌러준다 그러면 이제 대형주도 다음 주 이후에는 좀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예요. 지금은 베어마켓 랠리 구간이지 다시 한번 새로운 상승 추세를 만들어가는 그런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예, 이렇게 1억 기준했을 때는 우선은 우리 개인이니까 시장 흐름에 좀 맞게 하는 거예요. 1년 12달 주식은 우리 개인들 전략이 동일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시장 상황에 따라 좀 변하는
그죠? 상황에 따라 포트 비중이 조절될 수 있다는 얘기, 이게. 예. 이렇게 보시고, 다음 주에는 제가 이제 기술적 분석을 좀 더 자세하게 짚어드리면서, 여러분들께 시장 이해하시기 편하게 좀 제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그럼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